안녕하세요. 즐거운 시니어 라이프입니다. 오늘도 어느 분의 특별한 인생 사연 들려드릴게요. 사연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이순자, 올해로 61입니다. 내 아들 민수는 젊은 날 1톤짜리 파란색 포터트럭을 몰았습니다. 비포장도로를 달리면 온몸이 덜덜 떨리고 에어컨을 틀어도 미지근한 바람만 나오던 그 낡은 차. 남들은 똥차라고 고물차라고 손가락질했어도 제게 그 차는 우리 식구 굶기지 않게 해주는 고마운 보물이자 성실한 내 아들의 발이었습니다. 하지만 갓 들어온 며느리 미영이 눈에는 달랐나 봅니다. 그 아이에게 그 트럭은 지우고 싶은 끔찍한 가난의 족쇄였으니까요. 사실 며느리는 제 발로 이 시골에 들어온 게 아니었습니다. 24, 한창 예쁘게 꾸미고 놀 나이에 덜컥 우리 준호가 들어서는 바람에 지훈의 만에 울고불고 하다가 배가 불러오니 도살장 끌려오듯 억지로 시집을 왔지요. 그렇게 억지로 시작한 시골살이가 어느덧 6년, 금방이라도 나아질 줄 알았던 형편은 늘 제자리 걸음이었고 며느리의 원망은 독이 되어 쌓여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밭일하던 아들이 읍내 나갔던 며느리를 태우고 마당에 들어서는데 차문이 부서져라 쾅 닫히더군요. 나가보니 며느리는 잔뜩 성이 난 얼굴로 하이힐 굽으로 땅바닥을 팍팍 차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옆에서 죄인처럼 고개만 푹 숙이고 있고요. 며느리는 친구들이 볼까봐 저만 치서 탄다고 했는데 왜 약속 장소 앞까지 태우러 왔냐며 이 덜덜거리는 똥차는 쪽팔려서 토가 나올 것 같다고 아들에게 악을 써대더군요. 며느리 눈에는 그 낡아빠진 트럭이 시궁창에 빠진 자기 인생 그 자체로 보였던 겁니다. 제가 안쓰러운 마음에 아가 왔니? 하고 다가가려니까 며느리는 기겁을 하며 뒷걸음질을 치더군요. 제발 가까이 오지 말라고 몸에서 냄새가 난다고요. 오늘 큰맘 먹고 백화점 가서 산 옷에 거름 냄새 배면 어쩌냐고 코를 틀어막고 저를 벌레 보듯 피했습니다. 그 싸늘한 눈빛, 마치 더러운 오물을 보듯한 그 표정에 제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꽃다운 나이에 실수로 애가 생겨 이 고생을 하고 있으니 네가 고생이 많다, 미안하다, 속으로 삼키며 슬그머니 뒷짐을 질 수밖에요. 저녁 밥상은 더 사단이 났습니다. 된장찌개에 풋고추, 김치, 6년 내내 변함없는 밥상을 보더니 며느리는 숟가락을 탁 신경질적으로 내려놓았습니다. 그때 6살 난 손자 준호가 눈치 없이 할미 옷자락을 잡아당기며 고기가 먹고 싶다고 칭얼댔지요. 그러자 며느리가 밥상을 거칠게 밀치며 아이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자기가 고기 싫어서 안 먹느냐고, 네 아빠가 무능해서 못 사주는 걸 왜 나한테 그러냐고요. 이 지긋지긋한 가난이 다 네 아빠 탓이라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군요. 그때 애만 지웠어도 자기 인생 이렇게 안 됐다며 남들은 다 아파트에서 우아하게 사는데 자기는 왜 이 냄새나는 흙구덩이에서 6년이나 썩어야 하냐고 자식 낳아 기른 세월마저 부정하는 독한 말을 쏟아냈습니다. 묵묵히 밥만 삼키던 아들 목 울 때가 어찌나 서럽게 떨려던지 어미로서 억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밥도 안 먹고 방으로 들어간 며느리는 밤새 누군가와 통화를 했습니다. 방문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가 여느 때의 투정과는 달랐습니다. 진짜 한계라고 더는 못 해먹겠다며 그냥 확 다 버리고 가버려야겠다는 그 서늘한 목소리를 저는 듣고 말았습니다. 그때 제가 그 방문을 열고 들어갔어야 했을까요? 아니면 며느리 손을 잡고 싹싹 빌기라도 했어야 했을까요? 그날 밤 마당에 세워진 아들의 낡은 트럭을 닦아주며 저는 혼자 다짐했습니다. 민수야, 조금만 더 참자. 우리 식구 조금만 더 힘내보자 하고요. 하지만 그날 밤 새벽 모두가 잠든 사이 며느리 방에서 들리던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제 손자 준호에게서 어미를 뺏어가는 소리인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이상하리만치 고요한 새벽 공기에 눈이 떠졌습니다. 평소 같으면 며느리 드라이기 소리나 아이 깨우는 소리로 부산스러웠을 안방이 죽은 듯이 조용했습니다. 불길한 예감은 왜 한 번도 틀리는 법이 없는지 떨리는 손으로 안방문을 열었을 때 제 눈에 들어온 건 사람 사는 방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도둑이 휩쓸고 지나간 폐가 같았습니다. 활짝 열린 장롱문짝은 흉물스럽게 입을 벌리고 있었고 며느리가 그토록 애지중지하던 옷이며 가방, 폐물함까지 돈 나가는 것들은 정말이지 개미 새끼 한 마리 남기지 않고 싹 긁어갔더군요. 그런데 참으로 비정하고 독한 년인 게 지 몸뚱이 치장할 것들은 그리 살뜰히 챙겼으면서 정작 방구석에 웅크리고 잠든 6살배기 제 아들 이불은 제대로 덮어주지 않았더군요. 차가운 냉골바닥에 웅크린 채 자고 있는 손자 녀석을 보는데 제 심장이 생사를 찢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뒤늦게 들어온 아들 민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텅 빈 옷장을 보고 곤히 잠든 아들을 보고 아들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습니다. 그저 입만 벙긋거리며 짐승처럼 꺽꺽거리는 소리를 내는데 그게 사람이 내는 소리 같지가 않았습니다. 아들은 미친 사람처럼 뛰쳐나가 그 낡은 포터트럭에 올랐습니다. 시동을 거는 손이 어찌나 사시나무 떨듯 떨리던지 탈탈탈탈 힘겹게 굴러가는 그 낡은 트럭을 몰고 읍내로 터미널로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제발 가지 말라고, 내 새끼 엄마만은 뺏어가지 말라고 그 낡은 엑셀을 밟고 또 밟았겠지요. 하지만 작정하고 도망친 사람을 무슨 수로 잡겠습니까? 오후 늦게까지 헤매고 돌아온 아들의 눈은 퀭하니 죽어 있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동네에 파다하게 퍼진 소문이었습니다. 새벽 안개가 채 걷히기도 전에 동네 어귀에서 며느리를 봤다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답니다. 번쩍번쩍 광이 나는 검은색 승용차 조수석에 짐가방을 싣고 올라타더랍니다. 운전석에는 낯선 남자가 타고 있었고요. 결국 며느리는 남편의 냄새나는 트럭이 싫어서 그토록 원하던 좋은 차, 좋은 옷, 돈 많은 남자를 찾아 제 자식까지 버리고 야반도주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우리 집은 지옥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모이기만 하면 우리 집 쪽을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오죽 못났으면 여자가 도망을 갔겠냐. 남자가 돈을 못 버니 사단이 난더다. 그 말들이 비수가 되어 아들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아들은 술 한 잔 입에 못 대는 놈이 밤마다 술에 쩔어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자기가 못나서 능력 없고 가난한 놈이라 마누라가 도망갔다며 자기 가슴을 주먹으로 치고 또 쳤습니다. 가장 가슴 미어지는 건 손자 준호였습니다. 밤만 되면 엄마를 찾으며 우는데 달래주려 안아주면 저를 밀쳐내며 자지러집니다. 할머니 냄새 싫어. 엄마 냄새 아니야. 엄마 오라고 해. 그 어린 것이 쉰 목소리로 엄마를 찾다 지쳐 잠들 때면 저는 며느리가 도망간 그쪽을 향해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천벌을 받으련 네가 사람이냐? 네가 어미냐고 피를 토하며 울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죽을 수도 없었습니다. 저 불쌍한 핏덩이, 어미한테 버림받은 내 손자를 위해서라도 살아야 했습니다. 아들은 이를 악물고 다시 그 낡은 트럭에 올랐습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든 욕을 하든 죽어라 일만 했습니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미쳐버릴 것 같아서 아들은 1년 내내 쉬지 않고 몸을 혹사시켰습니다. 그렇게 지옥 같은 시간이 1년쯤 지났을까. 우리 가족에게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부터 양복 입은 외지 사람들이 마을을 드나들더니 마을 회관 스피커가 찢어질 듯 방송이 울려 퍼지더군요. 정부에서 고속도로를 뚫는데 마을 전체가 공사지역으로 지정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논과 밭, 그리고 이 낡은 집터가 그 한가운데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평생을 흙 파먹고 살던 땅, 며느리가 그토록 냄새나고 지긋지긋하다며 침을 뱉고 떠난 그 땅과 시골집이 하루아침에 금싸라기 땅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보상금 통장을 받아들던 날을 저는 죽어서도 잊지 못할 겁니다. 은행 직원이 건네준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고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0이 도대체 몇 개인지 세어지지도 않았습니다. 40억. 평생 만져보지도 아니 구경조차 해보지 못한 돈이었습니다. 아들과 저는 은행 문을 나서면서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서로의 거친 손을 꼬집어가며 확인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그날 밤 아들은 술상을 차려놓고 제 앞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벼락부자가 되어서 기뻐서 우는 게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서러워서 가슴이 미어 터져서 울더군요. 이 돈이 진작 있었다면, 우리가 1년만 더 빨리 잘 살았다면 준호애미가 그렇게 야반도주 하지는 않았을 거라며 자기가 돈이 없어서 그깟 똥차나 끌어서 마누라를 도망가게 한 거라며 가슴을 쳤습니다. 아들은 40억 통장을 끌어안고 방바닥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돈이 생기니 도망간 며느리에 대한 미움보다 지켜주지 못했다는 못난 자책감이 먼저 드는 그 미련한 놈을 보며 저도 밤새 소구름을 삼켰습니다. 이제 우리는 보란듯이 일어나야 했습니다. 남겨진 손주 준호를 위해서라도 우리는 이 돈으로 새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아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은 며느리가 그토록 저주했던 그 가난의 상징을 치워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오후였습니다. 마당으로 육중하고 매끄러운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왔습니다. 번쩍번쩍 광이 나는 최신형 그랜저였습니다. 햇빛을 받아 눈이 부시게 빛나는 그 검은 차체는 우리 집 마당에 서 있는 것조차 어색할 만큼 귀티가 흘렀습니다. 아들은 1년 전 며느리가 야반도주할 때 탔던 그 승용차보다 훨씬 더 크고 좋은 차를 끌고 와서는 제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는 마당 한 구석에 처박혀 있던 이제는 녹이 슬고 먼지가 뽀얗게 앉은 그 1톤 포터 트럭을 가리키더군요. 폐차장 직원이 와서 그 낡은 트럭을 끌고 갔습니다. 쇠 긁는 소리를 내며 질질 끌려가는 그 트럭의 뒷모습을 보는데 기분이 참 묘하더군요. 며느리가 똥차 냄새난다, 쪽팔려서 토 나온다 하며 악을 쓰던 그 모진 말들도 저 트럭과 함께 폐차장으로 끌려가는 것 같아 10년 묵은 체중이 내려가는 듯했습니다. 아들은 저를 새 그랜저 조수석에 태웠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코끝을 스치는 냄새부터가 달랐습니다. 그 지긋지긋한 흙먼지와 거름 냄새 대신 은은하고 고급스러운 가죽 냄새가 차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의자는 또 어찌나 푹신하고 부드러운지 제 거친 몸뚱이가 구름 위에 둥둥 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시동을 걸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달달달달 경운기 소리가 났을 텐데 이 차는 시동을 걸었는지도 모르게 절간처럼 고요하더군요. 창문을 닫으니 바깥 세상의 소음이 완전히 차단되었습니다. 며느리가 그토록 원했던 게 바로 이런 거였구나. 이 적막함, 이 안락함이었구나. 씁쓸한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들이 핸들을 잡으며 백미러로 저를 보다니 이제는 어디 가서 기죽 말고 살자고 하더군요. 누가 우리 무시하면 이 차로 들이받아버릴 기세로 이제는 허리 펴고 당당하게 살자며 제 손을 꽉 잡아주었습니다. 우리는 그 길로 이사를 준비했습니다. 며느리가 냄새난다고 혐오했던 그 시골집을 미련 없이 떠나 도심 한복판에 있는 으리으리한 신축 브랜드 아파트로 들어갔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깔려있고 한겨울에도 우풍 하나 없이 따뜻한 물이 콸콸 나오는 며느리가 꿈에서나 그리던 그런 집이었지요. 7살이 된 준호는 운동장만한 거실을 뛰어다니며 깨르르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넓은 집안에 울려 퍼지는 걸 들으니 지난 1년간 썩어 문드러졌던 제 속이 이제야 좀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 팔자 참 알 수 없더군요. 며느리가 가난이 싫어 제 발로 차버린 이 복덩어리를 남겨진 우리는 눈물 흘려가며 죽지 않고 버텼더니 기어이 거머쥐게 되었으니까요. 이사 첫날 밤 아들과 저는 넓은 거실창 밖으로 반짝이는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발 밑으로 지나가는 수많은 자동차 불빛들을 보며 우리는 말없이 서로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에게는 더 이상 눈물 젖은 빵을 먹을 일도 똥차 소리를 들으며 숨죽일 일도 없을 거라는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갑자기 생긴 큰 돈에 취해 흥청망청할 법도 한데 내 아들 민수는 천성이 소 같은 놈이었습니다. 40억이라는 돈이 통장에 있어도 아들은 가만히 놀고 먹는 걸 불안해했습니다. 몸을 움직여야 사는 것 같다고 땀을 흘려야 잠이 온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선택한 것이 택시 운전이었습니다. 아침이면 번쩍이는 그랜저를
아파트 지하주차장 구석 제일 좋은 자리에 고이 모셔두고 아들은 낡은 영업용 택시를 몰고 거리로 나갔습니다. 남들은 왜 그 돈을 두고 사서 고생이냐고 했지만 저는 알 것 같았습니다. 지난 1년 미친 듯이 일만 하며 잊으려 했던 그 아픔을 아들은 여전히 노동으로 달래고 싶었던 게지요. 그런 아들에게 그리고 엄마의 온기가 그리웠던 우리 손자 준호에게 생각지도 못한 봄바람이 불어온 건 동네 마트에서였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준호는 종종 아빠가 교대하러 오는 마트 앞을 서성였습니다. 엄마 없는 IT를 내는 건지 유독 식품 코너 시식대 앞을 기웃거렸는데 거기서 계산원으로 일하던 정자라는 아가씨를 만나게 된 겁니다. 35, 제 아들과 동갑이라던 그 아가씨는 참으로 마음이 고운 사람이었습니다. 꼬질꼬질한 아이가 시식 코너를 맴돌면 쫓아낼 법도 한데 정자 씨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준호가 안쓰러웠는지 몰래 소시지 하나를 더 쥐어주고 우유 하나라도 더 챙겨주며 아이 머리를 쓰다듬어주곤 했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정자 씨는 제 아들이 40억 부자인 줄은 꿈에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저 엄마 없이 아이 키우면서 낡은 택시나 모는 가난하고 성실한 호라비인 줄로만 알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 착각이 오히려 그 아가씨의 진심을 보여주더군요. 하루는 민수가 택시를 몰고 마트 앞에 갔는데 정자 씨가 캔커피 하나를 건네며 그러더랍니다. 기사님 차는 좀 낡았어도 참 반짝반짝하네요. 얼마나 열심히 닦으셨으면 파리가 낙상하겠어요. 이렇게 성실한 아빠 둬서 준호는 좋겠네. 그 말을 듣고 민수는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 같았답니다. 전 며느리는 똥차 냄새 난다, 쪽팔린다 하며 침을 뱉었던 그 낡은 차를 이 낯선 여자는 성실함의 증표라며 귀하게 봐준 것입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땀 흘려 일하는 모습 그 자체를 존중해주는 그 마음에 아들의 얼어붙은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들이 쑥스러운 얼굴로 검은 비닐봉지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정자 씨가 직접 만들었다는 밑반찬들이었습니다. 혼자 아이 키우느라 고생이 많다며 아이 입맛에 맞춰 멸치며 장조림을 볶아 보냈다더군요. 그 반찬을 식탁에 올려놓고 밥을 먹는데 7살 준호가 참으로 맛있게도 먹습디다. 할머니, 이 이모는 요술쟁인가 봐. 진짜 맛있다. 하며 밥 한 그릇을 뚝딱 비우는데 엄마가 해준 밥맛이 기억도 안 날 그 어린 것이 낯선 아줌마가 해준 반찬을 오물거리며 웃는 모습에 아들의 눈가가 촉촉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아들은 제게 정자 씨 앞에서는 자기가 부자라는 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서 좋다고 했습니다. 돈 냄새를 맡고 달려드는 게 아니라 땀 냄새 나는 택시기사 박민수를 사람 대 사람으로 존중해주는 그 눈빛이 너무나 따뜻하다고 했습니다. 주말이면 정자 씨는 쉬는 날을 쪼개 준호를 데리고 놀이터에도 가고 목욕탕도 데려가 주었습니다. 준호도 정자 아줌마 하며 제 엄마보다 더 따랐지요. 저는 멀찌감치 그 세 사람을 지켜보곤 했습니다. 낡은 점퍼를 입은 택시기사 아들, 시장 옷을 입은 정자 씨, 그리고 그 사이에서 까르르 웃는 준호. 비록 겉모습은 평범한 서민 가족 같아 보였지만 그 모습이 우리 집 주차장에 세워둔 그랜저보다 훨씬 더 빛나고 귀해 보였습니다. 아들은 조금씩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지난 몇 년간 굳게 닫혀있던 우리 집에도 그리고 제 아들의 얼어붙은 마음에도 이제야 진짜 가족의 온기가 채워지는 것 같아 저는 그날 밤 오랜만에 2다리를 뻗고 편안하게 잠자리에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은 참으로 평온한 주말 오후였습니다. 민수는 정자 씨와 준호를 데리고 모처럼 놀이공원에 갔다가 저녁 늦게나 들어온다 했고 저는 거실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텔레비전 드라마를 보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들어오는 햇살도 따뜻하고 모처럼 찾아온 우리 집의 평화가 꿈만 같아 저도 모르게 흥얼흥얼 콧노래까지 나오더군요. 그런데 갑자기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경비실에서 호출도 없이 다짜고짜 현관 앞까지 올라와 누르는 벨소리였습니다. 택배 올 것도 없는데 누굴까 싶어 인터폰 화면을 켰습니다. 화면 가득 웬 낯선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얼굴의 절반을 가리는 커다란 검은색 선글라스를 끼고 온몸에는 화려한 명품 옷을 휘감은 여자였습니다. 누구냐고 묻자 여자가 선글라스를 코끝까지 살짝 내리며 카메라 렌즈를 빤히 쳐다보더군요. 그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선글라스 너머로 보이는 그 익숙하고도 소름 끼치는 눈매. 1년 전 핏덩이 아들을 버리고 야반도주했던 전 며느리 미영이었습니다. 손이 사시나무 떨리듯 부들부들 떨려 문을 열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미영이는 문 밖에서 자기라며 문 좀 열어달라고 뻔뻔하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복도에 지나가는 이웃들이 들을까봐 저는 어쩔 수 없이 떨리는 손으로 문 열림 버튼을 누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미영이는 마치 제 집인 양 당당하게 구두를 벗어던지고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고는 운동장만한 거실과 천장에 달린 샹릴리에 으리으리한 대리석 바닥을 천천히 훑어보더군요. 그 눈빛이 어찌나 탐욕스럽게 번들거리던지 마치 굶주린 하이에나가 먹잇감을 발견한 것 같아 소름이 돋았습니다. 소문이 진짜였다면서 우리 시댁이 이렇게 벼락부자가 됐을 줄은 몰랐다며 집안 구석구석을 감탄하며 만져보기까지 했습니다. 제 자식 팽개치고 도망간 년이 감히 어디라고 발을 들인단 말입니까? 기가 막혀 당장 나가라고 소리치려는데 미영이가 갑자기 제 앞에 무릎을 꿇고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쓰고 있던 선글라스를 벗어 탁자에 올려놓더군요.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선글라스 뒤에 감춰진 미영이의 얼굴은 그야말로 엉망진창이었습니다. 한쪽 눈두덩이는 주먹으로 얻어맞은 듯 시퍼렇게 멍이 들어 부어올랐고 입술은 터져서 피딱지가 덕지덕지 앉아 있었습니다. 화려한 옷차림과는 딴판인 그 처참하고 비굴한 몰골을 들이밀며 미영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남자가 미친놈이었다고 자기를 때리고 돈을 다 뺏어갔다며 죽다 살아 돌아왔다고 하더군요. 알고 보니 야반도주할 때 따라갔던 그 돈 많다던 남자는 빚쟁이의 악질 폭력배였던 겁니다. 미영이가 훔쳐간 폐물이며 돈을 다 탕진하고 급기야 손찌검까지 하자 맨발로 도망쳐 나온 것이었지요. 그러다 우연히 우리 집이 고속도로 보상금으로 40억 대박이 났다는 소문을 듣고 염치불구하고 찾아온 겁니다. 갈 데가 없다며 자기가 잘못했으니 다시 받아달라고 우리 준호가 보고 싶어서 왔다는 그 입을 찢어버리고 싶었습니다. 준호가 밤마다 엄마 찾아올 때 너는 어디 있었냐고, 네가 사람이냐고 소리치며 미영이를 밀쳐냈습니다. 하지만 미영이는 제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지며 자기는 갈 곳이 없으니 여기서 죽어버리겠다고 협박까지 하더군요. 그때였습니다. 현관 도어락이 해제되는 경쾌한 소리가 들리더니 민수와 정자씨 그리고 준호가 들어왔습니다. 놀이공원에서 사온 커다란 풍선을 들고 서로 얼굴에 아이스크림을 묻히며 깔깔거리며 들어오던 세 사람. 그 행복한 웃음소리가 거실 바닥에 엎드려 있는 미영이를 본 순간 뚝 끊겨버렸습니다. 멍들고 피 맺힌 낯선 여자의 흉측한 얼굴을 보고 겁에 질려 아빠 무서워 하며 민수 등 뒤로 숨었고 민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마치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정자 씨는 그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하얗게 질린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미영이가 비틀거리며 일어나 민수에게 다가가려 했습니다. 너무 힘들었다며 오빠밖에 없었다고 매달리는 그 가증스러운 몸짓.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안주인 행세를 하려는 그 뻔뻔함이 평화롭던 우리 집에 독을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수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리고 목에 핏대가 서는 게 보였습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우리 가족의 행복을 송두리째 흔들려는 저 악마 같은 불청객과의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그날 밤 우리 집 거실은 난장판이 따로 없었습니다. 1년 만에 나타난 전 며느리 미영이는 마치 비련의 여주인공이라도 된 양 바닥을 구르며 통곡을 해댔습니다. 민수 다리를 붙잡고 자기가 죽을 죄를 지었다며 그때는 너무 가난해서 애 굶길까봐 겁이 나서 잠깐 정신이 나갔었다고 거짓말을 늘어놓더군요. 오빠 짐 덜어주려고 돈 벌러 나갔던 건데
일이 잘못 꼬여서 못 돌아왔다며 오빠랑 준호가 너무 보고 싶어서 매일 밤을 울었다고 악어의 눈물을 흘려댔습니다. 똥차 냄새 난다고 침뱉고 돈 많은 남자 따라 도망갔던 여자가 이제 와서 가족을 위해 떠났던 척 연기하는 꼴을 보니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더 가관인 건 겁에 질려 아빠 뒤에 숨은 준호에게 손을 뻗는 것이었습니다. 준호야, 엄마야. 엄마 안 보고 싶었어? 이리 와, 엄마가 안아보자. 하며 억지로 아이를 끌어당기려 하더군요. 7살 된 준호가 자기 엄마 얼굴을 왜 모르겠습니까? 아이는 엄마를 알아봤지만 다가오지 못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선글라스를 벗은 미영이의 얼굴이 온통 시퍼런 멍투성이에 입술은 터져 있었으니 아이 눈에는 그게 그리운 엄마가 아니라 무서운 괴물처럼 보였던 겁니다. 게다가 미영이가 울면서 소리치는 그 목소리가 과거 아이에게 너 때문에 내 인생 망쳤어. 시끄러워. 저리 가. 하며 악을 쓰던 그 끔찍한 기억을 되살려낸 모양입니다. 준호는 귀를 틀어막고 싫어. 소리 지르지 마. 저리 가. 하며 자지러지게 울며 아빠 바짓가랑이 뒤로 더 깊숙이 숨어버렸습니다. 제 배 아파 낳은 자식조차 탐욕과 폭력에 찌든 어미를 본능적으로 거부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격해 서 있던 정자 씨였습니다. 그 착한 사람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어쩔 줄을 몰라하며 입술만 깨물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친엄마를 보고 우는 모습을 보자 자기가 끼어들 자리가 아니라 생각했는지 슬그머니 뒷걸음질을 치더군요. 그러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제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아이한테는 낳아준 친엄마가 제일 아니겠냐고. 핏줄은 못 속이는 법이니 자기는 이만 빠져주는 게 도리인 것 같다며 민수 씨랑 잘 해결해보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말을 하는데 정자 씨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툭 하고 거실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걸 본 미영이는 기세등등해져서 정자 씨를 쏘아보며 주제넘게 남의 가정사에 끼어들지 말고 당장 나가라고 소리를 질러대더군요.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낸다더니 딱 그 짝이었습니다. 정자 씨가 눈물을 훔치며 황급히 현관 쪽으로 몸을 돌리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지금껏 주먹만 꽉 쥐고 부들부들 떨고만 있던 제 아들 민수가 정자 씨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아들은 정자 씨를 가지 못하게 꽉 붙잡은 채 바닥에 주저앉은 미영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평소엔 소처럼 순하기만 하던 아들의 눈에서 저는 난생 처음 보는 시퍼런 불꽃을 보았습니다. 아들은 미영이에게 나지막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착각하지 말라고. 네가 버린 건 1년 전에 가난뱅이 박민수지 지금의 내가 아니라고요. 힘들 때 곁에 있어준 사람이 진짜 가족이지 핏줄이라고 다 가족인 줄 아느냐며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그러자 미영이는 당황했는지 그래도 자기가 준호 엄만데 어떻게 이러냐며 법적으로도 자기가 친권자라며 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돈 냄새를 맡고 돌아온 그 탐욕스러운 본색을 드러내며 순순히 물러나지 않겠다고 발악을 하더군요. 그 뻔뻔한 면맛을 보며 저도 더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부엌으로 달려가 소금 단주를 꺼내 들었습니다. 귀신 쫓을 때나 뿌리는 그 굵은 소금을 한 줌 쥐어서 미영이 얼굴에 사정없이 뿌려댔습니다. 내 아들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하고 내 손자 가슴에 대못 박은 년. 다시는 이 문턱 넘을 생각도 하지 말라고.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하지만 미영이는 소금을 맞으면서도 현관문을 붙잡고 버티더군요. 이대로는 못 간다고. 내 몫을 챙겨주기 전까지는 절대로 못 나간다며 바락바락 대드는데 정말이지 저게 사람이 아니라 돈에 미친 악귀가 씌었구나 싶어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난리통에 엄마의 흉측한 모습과 고함 소리에 트라우마가 터진 준호가 친엄마가 아닌 정자 씨에게 달려가 와락 안기더군요. 아줌마 가지마 무서워 하며 정자 씨 허리춤을 꼭 끌어안는 아이를 보며 우리는 그때 확신했습니다. 누가 진짜 엄마인지, 누가 우리가 지켜야 할 사람인지. 하늘이 무너져도 저 뻔뻔한 여자에게는 단 한 푼도, 단 한 발자국도 내어주지 않을겠다고 저는 이를 갈며 다짐했습니다. 거실은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처럼 엉망이었습니다. 소금을 뒤집어 쓴 채 악다구니를 쓰는 미영이, 겁에 질려 정자 씨 품에 파고드는 준호,
그리고 눈물범벅이 된 채 아이를 감싸 안은 정자 씨. 이 숨막히는 상황을 정리한 건 다름 아닌 제 아들 민수였습니다. 민수는 준호가 정자 씨 품에 안겨 안정을 찾는 모습을 지그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미영이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마치 1년 전 며느리가 도망간 빈 방에 주저앉아 울던 그 나약했던 남자는 이제 없다는 듯 아들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차가웠습니다. 아들은 무릎 꿇은 미영이를 내려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큰 소리도 분노에 찬 고함도 아니었습니다. 서늘할 만큼 침착한 목소리로 전곡을 찔렀습니다. 미영이에게 너는 지금 내 돈이 탐나서 온 거지 준호가 보고 싶어서 온 게 아니지 않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네가 진짜 엄마라면 1년 만에 나타나서 아이에게 이렇게 소리 지르고 행패 부릴 수는 없는 거라고. 너는 모성애가 아니라 돈 냄새를 맡고 온 거라고 쏘아붙였습니다. 미영이가 억울하다는 듯 가슴을 치며 아니라며 자긴 진짜 엄마로서 온 거라고 발뺌하려 하자 민수는 피식 웃으며 말을 잇더군요. 네가 진짜 엄마라면 준호가 지금 누구 품에서 안정을 찾는지 똑똑히 보라면서. 아이는 거짓말을 안 한다고. 네가 버리고 간 1년 동안 아이 밥 챙겨주고 아픈 마음 다독여준 사람이 누구인지 아이는 본능적으로 아는 거라고 일갈했습니다. 그리고는 성큼성큼 다가가 여전히 준호를 안고 떨고 있는 정자 씨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민수의 손길이 닿자 정자 씨가 놀란 눈으로 고개를 들어 민수를 바라보더군요. 민수는 미영이를 똑바로 쳐다보며 우리 가족 모두의 가슴에 맺혀 있던 한을 풀어주는 선언을 했습니다. 1년 전 똥차 타던 가난한 박민수를 버린 건 바로 너라고. 네가 버린 그 남자는 그때 이미 죽었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내 옆에 있는 이 사람, 정자 씨야말로 내가 평생 지키고 싶은 사람이고 앞으로 내 아이의 진짜 엄마가 되어줄 사람이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직 정식으로 청혼도 못한 사이였지만 아들은 그 자리에서 모두가 듣도록 당당하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해버린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정자 씨의 눈이 커다래지더니 이내 감동의 눈물이 그렁그렁 맺히더군요. 가난한 택시기사인 줄로만 알고 곁을 지켰는데 이런 위기의 순간에 자신을 선택해준 남자의 진심에 마음이 녹아내린 것이죠. 그 선언을 듣는 순간 제 가슴속에 얹혀있던 1000톤짜리 바위가 쑥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미영이는 충격을 받았는지 입을 떡 벌리고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그때 제가 쐐기를 박았습니다. 경비실에 연락해 경찰을 부르겠다고, 주거침입으로 신고하기 전에 당장 꺼지라고 소리쳤습니다. 그제야 사태 파악이 된 미영이가 민수 바짓가랑이를 잡고 질척거리며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정을 봐서라도 한 번만 봐달라고, 우리가 부부로 산 세월이 얼만데 이렇게 매정하냐고, 돈 없으면 나 빚쟁이들한테 맞아 죽는다며 비굴하게 빌어댔습니다. 심지어 준호 핑계까지 대며 애한테 엄마 없는 서름 줄 거냐고 뻔뻔하게 나오더군요. 하지만 민수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준호 핑계를 대는 것에 더 화가 났는지 차가운 손길로 미영이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고는 현관문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나가라고. 그리고 다시는 우리 가족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내 사람, 내 아들 한 번만 더 놀라게 하면 그땐 정말 가만 안 두겠다고 마지막 경고를 날렸습니다. 미영이는 결국 제 발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부른 아파트 보안 요원들이 올라와서 양팔을 붙잡고 짐척처럼 끌어내야 했습니다. 자기가 이 집 며느리라며 내 돈 내놓으라며 발버둥치며 끌려가는데 복도 끝까지 울려 퍼지는 그 악다구니가 어찌나 추하고 비참하던지 1년 전 우리 가슴에 못 박고 도망갈 때의 그 위세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다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거실 바닥에는 미영이가 뿌리고 간 소금들이 하얗게 흩어져 있었지만 우리 가족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깨끗하고 상쾌했습니다. 그제야 준호보 안심이 되었는지 정자 씨 품에서 아빠, 나 무서웠어 하며 훌쩍거리더군요. 민수는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우는 정자 씨를 일으켜 세워 안아주었습니다. 험한 꼴 보게 해서 미안하다고, 그리고 가지 않고 곁에 있어줘서 고맙다며 늦었지만 우리 정식으로 가족이 되어보자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그 모습을 보며 저도 주책맞게 눈물이 나더군요. 돈이 있어도 채워지지 않던 우리 집의 마지막 빈자리가 이제야 비로소 꽉 채워질 준비가 된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그날 밤 흩어진 소금을 치우면서 묵은 애군도 함께 쓸어냈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남은 건 진짜 가족이 되어 누릴 행복뿐이라고요. 그날의 소동 이후 우리 가족은 미영이와의 지독한 악연을 법적으로 그리고 영원히 끊어냈습니다. 뻔뻔하게 양육권 소송을 걸어왔지만 법원은 냉정했습니다. 아이를 유기한 사실과 아이가 친모에게 느끼는 극심한 공포가 인정되어 친권은 박탈당했고 우리 집 근처엔 얼씬도 말라는 접근금지 명령까지 떨어졌습니다. 들리는 말로는 소송 비용 되느라 빚더미에 앉아 야반도주했다는데 이제 그 여자는 제 기억 속에서 먼지처럼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민수와 정자 씨는 양가 식구들만 모시고 눈물의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40억 자산가가 됐으니 호텔에서 하자는 말도 있었지만 아이들은 허례허식은 싫다며 조촐하게 스몰 웨딩을 하더군요. 서로의 손을 잡고 평생 갚으며 살겠다고 맹세하는 두 사람을 보며 저는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불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추석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사실 제게 명절은 지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돈 없어서 친척들 눈치 보고 며느리 짜증 받아내느라 가슴이 새카맣게 타들어가던 날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번 귀성길은 달랐습니다. 아침 일찍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니 우리 가족의 검은색 그랜저가 번쩍번쩍 광을 내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트렁크에는 정자 씨가 며칠 밤을 새워 만든 전이며 갈비찜, 과일 상자가 빈틈없이 실렸습니다. 백화점 상표가 붙은 차가운 선물 세트가 아니라 기름 냄새 고소하게 풍기는 그 따뜻한 음식 꾸러미들을 보는데 코끝이 찡해지더군요. 운전석에는 든든한 내 아들 민수가, 조수석에는 곱게 한복을 차려입은 새 며느리 정자 씨가 앉았습니다. 그리고 뒷좌석 상석, 푹신한 가죽 시트 위에는 저와 손자 준호가 나란히 앉았지요. 차가 미끄러지듯 고속도로를 달리기 시작하자 정자 씨가 뒤를 돌아보며 제 다리를 주물러 주더군요. 어머님, 에어컨 바람 차갑지 않으시냐고. 의자 따뜻하게 엉덩이 열선 켜드릴 테니 한숨 주무시라고. 휴게소 들러서 호두과자 사드리겠다고 살갑게 챙기는데 그 목소리가 어찌나 따스한 봄바람 같던지. 똥차 냄새난다, 토 나온다며 코를 틀어막던 옛 며느리의 그 표독스러운 목소리는 이제 기억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누런 가을 들판을 보며 저는 저도 모르게 차창에 비친 제 얼굴을 보았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저 들판 어딘가에서 흙먼지 뒤집어 쓴 채 낡은 트럭 위에서 울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소음 하나 없는 조용한 차 안에서 세상 부러울 것 없는 호사를 누리고 있다니. 사람 팔자, 정말이지 알 수 없는 요지경이띠다. 준호는 정자 씨가 입에 넣어주는 송편을 오물거리며 엄마 맛있어 하고 제잘거렸습니다. 그 엄마라는 소리가 차 안을 가득 채울 때마다 민수와 정자 씨가 백미러로 눈을 맞추며 빙긋이 웃더군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어도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가장 힘들 때 손을 잡아준 저 사람이 진짜 준호의 엄마라는 걸 우리 모두는 가슴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고향 선산에 도착해 성묘를 올리는 자리. 저는 남평의 묘소 앞에 최고급 정종 한 잔을 가득 따라 올리며 속삭였습니다. 여보, 들리시오? 우리 민수 이제 똥차 안 몰아요. 저렇게 속 깊은 짝 만나서 40억 돈보다 더 귀한 대접 받으며 살고 있어요. 땅속에서 마음 편히 쉬시오. 돌아오는 길 노을이 지는 고속도로 위에서 준호는 정자 씨 무릎을 베고 곤히 잠들었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민수의 눈가가 붉게 물들어 있는 걸 저는 보았습니다. 그건 지난 세월의 서러움이 아니라 벅차오르는 행복의 눈물이었겠지요. 저는 창작을 조금 내렸습니다. 시원한 가을바람이 제 주름진 볼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 바람 속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가족이란 핏줄로 묶인 게 아니라 가장 초라하고 냄새나는 똥차 같은 인생일지라도 기꺼이 함께 올라타주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똥차는 떠나고 그랜저가 왔지만 그보다 더 귀한 건 제 곁에 남은 이 진짜배기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 가족은 이 단단한 사랑을 연료 삼아 세상 그 어디라도 당당하게 달려갈 것입니다. 저 더 넓게 뻥 뚫린 고속도로처럼 말이죠. 여러분 곁에는 정자 씨 같은 진짜 보석 같은 사람이 있으신가요?
혹시 미영이처럼 속 썩이는 사람이 있다면 댓글로 시원하게 욕이라도 한 바가지 적어주세요. 제가 같이 욕해드릴게요. 다음 사연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꾹 눌러주세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